지난 겨울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정호 씨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정호 씨는 중소제조업체 영업팀장입니다. 나이 43, 아내, 중학생 딸, 초등학생 아들. 딱 이 나라에서 제일 평범한 가족이에요. 2022년에 무리해서 경기도 외곽에 아파트 샀고 대출이 좀 있지만 그래도 버틸만 했습니다. 월급도 꾸준히 올랐고 회사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초 정호 씨한테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회사 원자재 수입 단가가 갑자기 20% 올라서 납품 단가 협상이 틀어졌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세 번째,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아내가 우리 이번 달 식비 예산 넘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정호 씨는 처음엔 각각 따로따로 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회사 문제, 금리 문제, 물가 문제 다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하나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입니다. 환율 1,500원. 잠깐, 먼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 들어보셨죠? 근데 솔직히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 딱 떨어지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달러가 비싸졌다더라 정도에서 끝납니다. 해외여행 갈 때 돈 좀 더 쓰게 됐다는 것 정도요. 아닙니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환율 1,500원 시대가 뜻하는 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동시에 세 방향에서 압박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압박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각자의 월급 통장, 집값, 직업 안정성에 직접 연결돼 있어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갖고 가실 겁니다. 첫째, 환율 1,500원이 왜 지금 이 시점에 터진 건지 진짜 이유. 둘째, 이게 내 일상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투하는지. 셋째, 이 상황에서 당신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뒤에서 공개할게요. 자,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4년 초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1,480원을 넘었고 2025년 들어 1,500원 선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단순히 200원 오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퍼센티지로 환산하면 약 15% 이상 절하입니다. 쉽게 말할게요. 1년 전 여러분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면 달러로 환산했을 때 지금 그 300만 원은 1년 전보다 45만 원 더 얇아진 겁니다. 월급 숫자는 그대로인데 국제적으로 여러분의 구매력이 조용히 15% 깎인 거예요. 이걸 조용한 임금 삭감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서명 한 번 안 했는데 여러분 봉투가 얇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해외 구매력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합니다. 원유, LNG, 석탄 전부 달러로 삽니다. 환율이 오르면 에너지 수입 비용이 올라가고 그 비용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기름값으로 내려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밀, 콩, 옥수수. 한국이 자급자족하는 곡물이 거의 없습니다. 2024년 식품물가 상승률이 공식 통계로도 7에서 8%를 넘었는데 체감은 그보다 훨씬 높았죠. 과자 하나가 작아지고 마트 PB 상품이 늘어나고 용량 줄이고 가격 유지 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다 이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호 씨 아내가 식비 예산 넘었어 라고 한 말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건 그 집 가게 관리를 잘못한 게 아닙니다. 국제 원자재 시장이 원화를 통해서 그 집 식탁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건 불편하죠? 힘들죠? 근데 그건 적응이라도 됩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일자리입니다. 정호 씨 회사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 회사는 부품을 만들어서 대기업에 납품합니다. 원자재는 해외에서 수입하고 완성품은 국내에서 팝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수입 비용이 오릅니다. 그런데 납품 단가는 대기업이 지고 흔드는 구조라서 쉽게 못 올립니다. 결과는요? 마진이 줄어듭니다. 마진이 줄면 회사는 무엇부터 줄일까요? 인건비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중소제조업체들의 희망퇴직, 공고사직, 계약직 전환 사례가 조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엔 크게 안 나오는데 현장에서는 이미 체감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중소기업 얘기로 끝날 것 같죠?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흔들리면 대기업 하청 구조가 흔들리고 그게 쌓이면 대기업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호 씨가 잘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 사람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달러 가격 하나가 만들어낸 구조적 압박입니다. 잠깐 여기서 적을 하나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율 상승의 원인을 막연하게 미국 때문이다, 달러가 강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표면 이유입니다. 진짜 이유는 한국 자본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순매도한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수십조 원의 자금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이득이기 때문이라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이유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는 또 다른 이유.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다. 내수 시장이 너무 작다. 인구가 줄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다. 이 네 가지가 겹치면서 외국 자금이 한국은 지금 투자할 타이밍이 아니다 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탈이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환율을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즉 환율 1,500원은 단순히 달러가 비싸진 게 아닙니다.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신뢰의 눈금이 내려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무섭지 않으시면 아직 이해가 덜 된 겁니다. 자,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겠습니다. 개인에서 시장으로.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이런 대기업들은 달러로 벌어서 원화로 환전하니까 환율 오르면 실적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성장이 아닙니다. 환율 효과로 부풀려진 숫자입니다. 실제 판매 수량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새로운 시장을 뚫은 것도 아니에요. 달러가 비싸진 덕에 원화 환산 숫자가 커 보이는 착시입니다. 그리고 이 착시는 언제든 반전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수출 대기업 실적이 좋아도 그 과실이 일반 직장인들한테 내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기업 임원들 성과급은 오르겠죠? 하지만 하청, 협력사, 중소기업, 비정규직 이 사람들한테까지 온기가 내려오는 시간은 훨씬 깁니다. 아니면 아예 안 오기도 합니다. 결국 환율 상승이 만드는 건 이익의 집중과 고통의 분산입니다. 소수는 달러 자산으로 더 풍요로워지고 다수는 수입 물가 상승, 고금리, 일자리 압박으로 더 팍팍해지는 구조.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딱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집값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환율이랑 집값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실 텐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섣불리 내리기 어렵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자본 이탈이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못 내리면 대출이자는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대출이자가 높으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 수가 줄어들죠. 수요가 주면 집값에 하방 압력이 생깁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나 달러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지금이 한국 부동산 저가 매수 기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집값이 글로벌 기준으로 싸 보이니까요. 결론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대출 있는 실수요자한테는 지옥, 현금 있는 투자자한테는 기회. 이 양극화가 환율 1,500원 시대에 더욱 심화됩니다. 정호 씨처럼 2022년에 대출 끼고 산 사람들 지금 정말 힘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클라이맥스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환율 1,500원의 원인으로 미국 연준 금리 정책, 달러 강세를 꼽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표면 이유입니다.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구조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30년 동안 먹여 살린 수출 제조업 모델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이 세 가지가 한국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중국이 반도체와 전기차에서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고 있고 미국은 미쇼어링이라는 이름으로 자국 제조업을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끼인 겁니다. 위로는 미국에게, 아래로는 중국에게. 그 사이에서 한국의 경쟁 우위가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어요. 여기에 인구 절벽까지 겹칩니다. 내수 시장이 살아있어야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데 한국의 내수는 이미 인구 감소로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할 사람이 줄고 있으니까요. 이 구조적 약점을 눈치챈 글로벌 자금이 한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환율 1,500원은 그 이탈의 결과물입니다. 달러가 비싸진 게 아니라 원화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미래 시나리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1. 연착륙.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한국 수출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면서 달러가 다시 유입됩니다. 환율은 1,300원대로 안정되고 물가도 서서히 잡힙니다.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이게 2026년 안에 오느냐, 2027년에 오느냐에 따라 수백만 가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시나리오 2. 장기 고환율 고착. 환율이 1,400원대에서 1,500원대에서 새로운 정상이 됩니다. 물가는 구조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실질 임금은 계속 낮아집니다. 매출이자는 버거운 상태가 지속되고 내수 소비는 위축됩니다. 자영업, 중소기업, 비정규직부터 순서대로 무너집니다. 지금 흐름이 바뀌지 않으면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나리오 3. 급격한 쇼크. 어떤 내부 충격, 중동전쟁 확대, 중국 경제 경착륙, 미국 경기 침체. 이 중 하나가 터지면 환율이 1,600원에서 1,700원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1,500원을 훌쩍 넘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파트 경매 물건이 쏟아졌고 중소기업 줄도산이 있었고 일자리 수십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그때보다 부채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럼 지금 당신은 뭘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지금 변동금리 대출이 있는 분들은 고정금리 전환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하십시오. 환율이 높은 한 한국은행은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기 어렵습니다. 변동금리에 계속 노출돼 있는 건 위험합니다. 두 번째로 생활비 구조를 지금 한번 점검하십시오.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 밀가루, 기름, 수입 과외 중심의 소비 패턴은 앞으로도 계속 비싸질 겁니다. 국산 대체재로 전환할 수 있는 건 지금 바꾸는 게 현명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달러 자산을 아예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지금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 리스크 해지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달러 예금, 달러 ETF, 미국 주식 소액 분산. 이게 지금 시대의 최소한의 방어입니다. 반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환율 오른다고 지금 당장 영끌에서 부동산 매수하는 것, 혹은 고금리 시대에 레버리지 투자하는 것. 지금은 무리한 베팅보다 현금 흐름을 지키는 게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불안하게 들리셨을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실제로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불안은 정보가 없을 때 공포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정보를 갖게 됐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는 피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말은 다릅니다. 주변에 지금 변동금리 대출 걱정하는 분, 물가 오른다고 답답해하는 분, 회사 눈치 보이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그게 그분들한테 제일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 모든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숫자가 하나 있을 겁니다. 내 대출 잔액, 내 월급, 내 집 가격, 내 통장 잔고. 그 숫자가 1년 전과 같다면 여러분은 이미 가난해진 겁니다.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아무 소리도 없이 여러분 지갑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제 무엇을 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실 차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상황에서 실제로 돈을 지킨 사람들과 돈을 잃은 사람들의 결정적 차이 한 가지를 공개합니다. 그 차이는 여러분 예상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